매일매일 건강을 점검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 네, 여러분을 건강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수은행에 오늘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니까 이제 시장에 나가면 뭐 봄나물을 비롯해서 정말 먹을거리들이 풍성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님들의 고민이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거 사고 싶은데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하신다고 그래요. 예. 네. 박수임 씨도 실제로 그래요? 시장 가면? 솔직히 그렇죠. 근데 애들이 너무 이걸 먹고 싶어 한다. 그럼 비싸도 이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남편이 정말 먹고 싶었다. 그럼 놔요. 제가 먹고 싶어. 근데 비싸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아. 솔직히 그건 있긴 있어요. 예. 네. 근데 또 요즘에 이 고기보다 채소가 더 비싸잖아요. 맞아, 아, 맞아. 너무 막 애호박 비싸. 하나에 막 오이 하나에 막 몇천 원씩 하고 채소 값이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지, 예. 맞아. 나 채소 좋은데. 그치. 그래서 나는 고기만 먹잖아. 채소가 비싸서. 아, 채소 비싸서 고기를 더 먹는다? 고기를 훨씬 많이 먹는데 고기값도 만만찮아요, 그죠? 우리 뭐 요즘 삼겹살집 가도 1인분에 옛날 삼겹살이 12,000원, 아니에요. 13,000원. 그러니까요. 좀 이제 인색해졌죠. 고깃집을 가도. 네. 채소 맞아요. 양이. 예.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채소를 정말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채소를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좀 잘 챙겨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백장수가 좀 소개를 해줄 겁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 백장수! 건강하에서 마스코트 백장수만 믿으라고요. 요즘 내 월급하고 우리 아들 성적만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채소가 금값이라 부담된다는 분들에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채소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수림 씨, 네. 양파 어떻게 드세요? 양파? 양파. 양파 씻어서 껍질을 까. 그다음 씻어. 그리고 그걸 먹죠 뭐. 노노노노.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요?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면 네. 대부분 껍질을 까고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맞아요. 어떤 음식들은 의외로 껍질의 영양이 몇 배나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껍질에. 예를 들면 네. 고구마 껍질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어머.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도 함께 먹으면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요즘 물가도 비싼데 네. 이제 껍질까지 알뜰하게 다 먹자고요. 그래야겠네. 아하. 오. 껍질이 더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 사과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네. 저는 이제 껍질을 먹는데 사과는 그러면 사과처럼 뭐 껍질을 꼭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 당근에는 눈 건강과 시력 보호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중심부보다 껍질에 2.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형 썰기를 해서 함께 먹거나 껍질째 기름에 볶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맞아.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볶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아세틸린도 당근 껍질에 많은데요. 네. 폴리아세틸린은 세포 재생을 도와 몸속 염증을 없앱니다. 자, 당근이 그렇고 또 어떤 걸 좀 껍질째로 먹을까요? 또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 네. 양파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황산화 성분이 알맹이 부분보다 40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염증 반응을 줄이며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인성 치매나 파킨슨병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양파 껍질은 그대로 먹기 힘드니까 네. 물을 양파에 껍질째 넣어서 네. 끓여가지고 육수로 먹거나 아니면 말려서 가루로 먹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야, 양파 껍질이 뭐 항산화 성분이 이제 알맹이보다 40배 많으면 오히려 더 껍질을 먹게 먹고 되죠, 알맹이를 껍질만. 버려야 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우리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야. 그러면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저기 양파 아유 껍질만 보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래야겠는데? 아마 껍질은 육수를 내는데 쓰겠죠. 예. 네네네. 자, 기억하시면 지난주에 저희가 더덕을 소개해드렸어요. 네네. 산속의 고기라고 해서. 맞아요. 자, 오늘은 그 더덕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신에 바다의 더덕이라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바다의 더덕? 바다의 더덕. 바다의 더덕.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거 하실 거예요. 모르겠는데? 예. 맞춰보실까요? 화면 네. 보시죠. 울퉁불퉁 참 재미나게 생겼죠? 봄날 바다를 한아름 품은 오늘의 주인공, 바다의 더덕이라고 불리는 미더덕인데요. 이맘때 미더덕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맛도 영양도 두루 갖춘 별미로 꼽힙니다. 어더덕 씹으면 입안에서 톡 터지는 향긋한 미더덕. 특히 매콤한 찜 요리에 빠지면 섭섭한 단골 식재료인데요.
한 숟가락 뜰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미더덕 된장찌개는 어떠세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먹는다는 음식. 오랫동안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은 미더덕. 봄바다에 피어난 꽃 미더덕을 이주의 핑미로 선정합니다. 네, 바다의 더덕, 미더덕. 예, 현상 씨 미더덕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미더덕. 믿어도 미더덕. 한 입 딱 베어물면 터지잖아. 터지지. 터져 나오는 육즙에 오도독 씹히는 그 식감에 싱그럽고 쌉싸름한 그 거의 향까지 광고 수준이다 지금. 지금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더덕 제철 네, 많이 챙겨 드실 그런 시즌입니다. 자, 이어 장수 토크의 주제 장수국장으로 만나보시죠. 장수국장 막을 올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 아줌마 좀 놓고 얘기하세요, 좀. 도망갈까봐 그런 거지. 형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 여기 형사. 아, 좀 놓고 얘기하시라고. 아, 진짜. 도망가긴 해봐. 형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요 먹는 거 안 먹고 입는 거 안 먹고 하면서 알뜰하게 3천만 원을 다 모아놨거든요. 비상금으로. 머리야. 아이고 잡아. 사기꾼이야. 지금 좀 지금 이상해 진짜 이상해. 아프다, 아니 진짜 이 사람 머리가 아픈가 봐. 아, 이제 머리 아파. 여기 의사 없어요? 의사 선생님 없어요? 119 좀 불러봐요. 뭐야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일이십니까? 엄마 경찰서에 의사 선생님이 왜 계세요? 아 저도 그 3천만 원 주면은 불러준다 해서. 근데 그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가지고. 뭐 똑같아 봐봐. 근데 많이 아파 보이신데 무슨 일이십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거 뇌졸중 같습니다. 진짜?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진짜? 네? 여기 경찰서인데 지금 급해. 빨리 오세요. 빨리 경찰서. 자, 오늘의 주제는 뇌졸중입니다.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시한폭탄, 네, 무시무시하죠. 예. 흔히 이제 뇌졸중은 날씨가 추울 때, 맞아요. 겨울철에 조심해야 된다. 저희도 뭐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봄철에도 이 뇌졸중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뇌졸중은 보통 겨울에 위험한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네.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되는 봄철에 더욱더 주의가 요망되는 질환입니다. 일교차 때문에. 뇌혈관 질환들은 보통 기온, 온도, 습도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런 질환들 중에서 유독 그 뇌졸중은 유독 그러니까 온도차에 민감해서 따뜻한 봄 낮에 혈관들이 이완되었다가 네. 추운 밤 날씨에는 혈관들이 수축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황사나 미세먼지가 혈관에 들어와 뇌에 침투하여 뇌졸중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저런. 뇌졸중은 국내 40대에서 50대의 청장년층에서 돌연사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고요. 예. 사망의 원인의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똑같은 질환 아닌지 헷갈리는데. 좀 헷갈리긴 하죠. 비슷하네.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각각 다른 질환인지 좀 어떻게 쉽게 다른 설명 겁니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뇌경색 더하기 뇌출혈이 뇌졸중이에요. 하위 개념이구나. 예, 두 개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말하는 거죠. 뇌졸중 안에 이렇게 우리가 뇌졸중은 옛날부터 중풍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을 말하는데 혈전이 혈관을 막혀서 발생하는 게 뇌경색이고요. 네. 그 막혀서 혈관의 얇은 부분이 터지면 그걸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네. 뇌졸중은 뇌경색이 80%를 차지하고 뇌출혈이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혈압약이 이렇게 보급되기 전이라서 뇌출혈 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령이 또 높아지고 뭐 흡연, 음주, 그다음 서구식 식생활, 그리고 운동 부족이 이제 성인병을 부르고 스트레스 이런 게 많아져서 뇌경색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뇌경색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막힌 혈관이 있으면 사실 혈관이 우리 몸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곁가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잠시 증상이 있다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는 걸 꺼리시거나 그렇지. 늦게 가시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괜찮아졌다고 맞아.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그냥 두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러면은 이 뇌졸중 증상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은 사실 상당히 위험하죠. 응급질환이고요. 이게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엄청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이제 이 증상을 이제 환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게 네. 이웃
손발 시선 이웃. 그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 이하고 웃지 이웃. 못하는 이웃. 이웃. 아, 이웃이 안 된다. 손을 이제 이렇게 앞으로 뻗지 못하거나 예. 이게 안 한쪽 되는구나. 팔다리 힘이 빠지는 경우에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발은 이제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네. 그리고 시선은 이제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이웃 손발 시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표적인 증상.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심한 어지럼증. 예. 갑자기 뭐 이렇게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어지럼증이나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 또 감각이 떨어지거나 딸꾹질을 하거나 갑자기요. 그리고 네. 하나의 물체가 두 가지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있을 때는 예.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아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뇌졸중? 뇌졸중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고혈압, 흡연, 심장질환, 당뇨, 비만 환자입니다. 네. 특히 고혈압의 경우 뇌졸중 환자의 60에서 70%가 앓고 있으며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 중 하나가 뇌졸중입니다. 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혈류가 많이 가는 장기로 혈압의 영향에 민감합니다. 네. 실제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2에서 2.5%에 불과하지만 뇌로 가는 혈류의 양은 전체의 20%에 달합니다. 또 심장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올 때 가장 먼저 도달하는 장기도 뇌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혈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은 뇌졸중 발생 후 사망률, 후유증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예. 후유증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왜 그 뭐 화를 내거나 열 받으면 아유 혈압이야 라고 혈압이야,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거 하고 뇌졸중하고도 또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뇌졸중 환자는 감정 조절을 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네. 더불어서 쉽게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데 실제 뇌졸중이 임박한 환자에서도 약 30% 정도는 우울증 또한 함께 호소한다고 합니다. 예. 우울증은 그 뇌졸중 발병 후의 문제라고도 생각되어져 왔는데요. 네네.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서 갑자기 기분 변화가 심해진다거나 피로감, 좌절감, 불안감을 함께 많이 느낀다면 네. 우리는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뇌졸중이 사람의 성격도 참 바꿀 수 있다니 참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그죠? 맞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뇌졸중 증상을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맞아. 어떤 행동? 네, 그 제가 예전에 목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네. 그때도 고침 단명이라는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베개를 높게 해서 자면은 빨리 죽는다 네. 이런 거였는데 네. 이게 목 디스크보다 뇌졸중과 더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요? 실제 예전에는 뭐 16세기, 17세기 이럴 때 일본에서는 뭐 게이샤나 뭐 쇼군이나 사무라이들이 머리에 엄청 큰 장식을 하고 그걸 안 망가지게 자기 위해 가지고 최대 16cm 정도 되는 높은 베개를 베고 자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유행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높은 베개를 벤다든지 아니면 베개 위에 뭐 수건을 더 받치거나 베개를 한 개 더 베가지고 엄청 높게 해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주무시게 되면 목 뒤쪽이 늘어나면서 목 뒤 척추를 따라 흐르는 척추 동맥이 자연적으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자발적 척추 동맥 박리증이라고 하고요. 뇌졸중의 평균 1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위험한 병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이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회의 시간. 골든타임. 네,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예,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 정도로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이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정맥 내에 혈관을 뚫을 수 있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하. 적어도 골든타임 전에는 맞아.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병원도 가실 때 아무데나 가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머리 진료를 볼 수 있는 신경과가 있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예. 잘못해서 그 정형외과가 있는 또 교통사고 전문 응급실에 가면 다시 119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유, 예. 그럼 그래서 골든타임 미리미리 놓치죠. 집안에 이렇게 어떤 아버님들이 뭐 만성질환이니까 이러신 네. 분들은 미리 그런 병원도 좀 알아놓으시기 좋습니다. 그래야 되겠네. 근데 뇌세포 한 번 죽으면 회복이 안 되는지다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평생 후유증이 남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때요? 맞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 사실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발생했던 부위에 이런 뇌세포가 완전히 사멸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뻥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기능이 똑같이 돌아온다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예. 거기에 추가로 후유증까지 남을 경우가 많아요. 가령 이제 팔다리 마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혀나 목의 운동 기능, 감각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삼키는 것도 사실 상당히 힘들어지면서 예. 음식 식사하실 때 사례가 많이 들려요. 아. 그리고 이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언어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실어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전체 뇌졸중 환자의 3분의 1 정도에서 이런 후유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예. 뇌졸중 무시무시하거든요.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상의 생활 습관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기 추가로 앞서 이제 김경희 원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병원 가야 되지? 그때 고민하면 그만큼 시간을 이제 까먹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주변에 인근에 가까운 병원 어디를 가야 할 것인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최현상의 100세성으로 만나보시죠. 건강검진 꼭 하세요. 죽을 병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르나.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에 붙이고 사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봉고, 도저, 기저귀,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헐라리야. 건강검진 꼭 하세요. 죽을 병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르나. 술 판다 술장수, 밥 판다 밥장수, 옷 판다 옷장수, 고기 채소 과일장수, 놀고 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씨름 골프 복싱 태권도, 말을 탄다 기수, 집 짓는다 목수, 돌 깎는다 석수, 코라지 낚는 포수, 얼라리요. 건강검진 꼭 하세요. 죽을 병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건강검진 꼭 하세요. 죽을 병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설교한다 목사님, 연불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병 고친다 의사님, 재롱둥이 연예인, 나라 지키는 군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전사, 가축사, 순경, 의경, 공무원은 공무원, 업무보는 회사원,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화원, 얼라리요. 건강검진 꼭 하세요. 죽을 병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농사 짓는 농부, 고기 잡는 어부, 공사장의 잡부, 알바도미 파출부, 약초 캐는 신만이, 오일장의 할머니, 달래맹이, 취나물, 콩나물, 보사리, 더덕, 당강, 국감, 이고지고 오셔서 한 푼 두 푼 벌어서 손주 용돈 주면서 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냐. 건강검진 꼭 하세요. 죽을 병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건강하이소. 오늘의 투자처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한 암, 생활 속 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치의와 함께하는 닥터뷰 함께하시죠. 김경민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이네요. 1년 만에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고 아유 그냥 이제 원래 작년에 40대인데 올해부터 50대. 한결같은 밝은 모습 좋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일본 디즈니랜드. 네. 오, 여기 오자고 한 이유가 있으니까? 예, 우리 딸이 이제 7살인데 어머, 전에 자기 소원이 아빠랑 네. 그 일본 디즈니랜드 가고 싶대가지고 요즘 애나도 좀 싸고 하니까 가셔야 돼요. 예, 너무 무서운 거, 너무 그런 거 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쏠려. 언뜻 보면 솔직히 의사 선생님 같진 않아요. 치킨집 사장님 같은 느낌도 들고 정말 정감 있는 예, 부탁해 보이는 그런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사실 학원 강사가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릴 적 꿈이. 예, 왜냐면 제가 군대를 원래 공과대학을 다니다가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수능을 다시 쳤거든요. 어. 그때 이제 제가 단과학원을 갔는데 네. 그때 이렇게 열광하시는 선생님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어떤 저 수입도 좀 많아 보이시고 학원생이 많으니까. 자, 이것은 꼭꼭 기억해야 된다.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별표 5개 막 이러면서 멋있죠. 일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제가 건강검진센터에 있으니까 이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하시고 네. 이렇게 다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볼 때가 제일 보람차고 기분이 좋아요. 당연하죠. 내가 해냈구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 수명을 많이 늘려서. 그럼요.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는 잘 하고 계신 뭐, 것 같은 느낌은 일단 안 드는데 저는 약간 잘하고 계시죠? 저는 일단 비만이잖아요, 사실.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네. 제만의 팁이 있다면 일단 흡연은 안 합니다. 그거 좋은 거죠. 예, 담배를 태어나서 네. 펴본 적이 없어요. 와. 예, 그리고 건강검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네네. 정기적으로 뭐 피 검사 같은 걸 좀 하고 있고요. 뭐 혈압약은 유전 가족력이 있어서 좀 먹고 있어요. 네. 예, 약을 또 자기가 어떤 질환이 의심될 때는 또 네네. 먹는 게 좋습니다. 김경민 선생님 만나뵀던 환자분들 보면 아유 저 선생님 너무 유쾌하신 분인데 그래 나도 운동 안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운동은 꾸준히 해주셔야 예, 됩니다. 본인한테 맞는 운동 네. 하십니다. 본격적인 대화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치 김경민 선생님을 모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이 선생님은 이제 근무지가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직접 검진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네. 건강검진을 마치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과를 상담하면서 결과에 대한 상담도 하고 어떤 그 환자분의 궁금증도 좀 해결해 드리고 예. 혹시나 그 결과가 또 치료를 해야 되면 또 약물 치료도 하고 그 또 결과 어떤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또 그 병원에 대한 의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국가 검진의 그 경우 그 작년에 해야 되는데 놓친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설마 뭐 큰일 있겠어 하면서 또 미루고 하시는데 이게 괜찮습니까? 이거? 아니요, 국가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비용 측면만 따져도 한 10만 원이 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연령층에 따라서 5대암 검진 외에도 어떤 간염 검사나 골다공증 검사, 뭐 인지 검사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예. 굉장히 검사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은 반드시 받는 게 좋고 혹시나 그때 놓치시더라도 네. 그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현성 씨 계속 뭐 건강검진 받으세요 하셨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건강검진을 왜 받아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사실은 이미 조금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같은 게 발견됐을 때도 좀 악성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찾는 거죠, 우리가. 미리 찾아서 예방을 하는 거고 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암이나 이런 것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검진은 자기 자식뿐이 아니고 자기 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꼭 받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우리가 결과 통보를 받기 전에 제일 걱정되는 게 암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제일 큰 병인데 그죠? 이 건강검진으로 암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암은 피 검사나 영상 검사만 가지고는 확진하지 않습니다. 그 해당 장기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의 결과를 봐야 암으로 확진이 네. 돼요. 네. 그 일단은 물론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어떤 경험적인 의사의 소견으로도 암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뭐 내시경 검사라거나 초음파를 검사했을 때 또 용종의 모양이라든가 형태가 너무 안 좋을 경우는
의사쌤도 그냥 바로 카테고리를 암으로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제가 볼 때 한 80% 정도는 암인 경우가 많았어요. 암 검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럼 암 검사는 누가 꼭 해야 하고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모든 암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5대 암이라고 해서 자주 발견되는 것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위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암은 어떻게 됩니까? 위암은 이제 만 40세 이상 2년에 한 번 검사를 하고요. 검사 종류는 위장 조형 검사와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그 내시경 검사는 의식화 진정 내시경, 우리가 수면 내시경이라고 네네. 하죠. 예. 그리고 비수면 내시경 검사법이 있어요. 그 수면 내시경은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위암 말고 이 대장암 아우, 또 물 검사 꼭 먹으면서 하라고, 하죠. 예, 꼭 네. 하라고 하잖아요. 그 대장암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대장암 검사는 50세 이상의 1년에 한 번 대변 검사를 해요. 분변 자멸 검사라고 대변에 피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대변에 만약 피가 있으면 원인은 많아요, 사실. 꼭 대장암이 아니고 변비일 수도 있고 치질일 수도 있고 또 예.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국가가 또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대장 내시경 쪽으로 검사를 도와드리고요. 예전에 이제 환자분 중에 매년 대변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10년 만에 본인이 처음으로 대장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대장암 3기가 나오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하소연 하시는데 매년 했는데 검사. 매년 대변 검사를 했죠. 대변 대변 검사를 검사만 했구나. 그렇죠. 내시경을 10년 만에 이제 하시는 그렇죠. 내시경은 10년 만에 내시경은 했어요. 10년 만에. 근데 그때 대장암 벌써 3기가 나와서 저런. 굉장히 중환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대장암을 생각하실 때는 대변 검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맞아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받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암이 되게 무조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이 꼭 이 간암을 좀 받아야 되는지. 국가가 네. 지정해주는 간암 검진은 대상자가 또 따로 좀 정해져 있어요. 만 40세 이상의 네. B형, C형 간염 보균자. 보균자. 예, 그리고 고위험군 대상. 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피검사 수치에서 간 기능 검사가 높아도 자동적으로 국가에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간염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우리나라는 이제 B형 간염이 제일 많고요. 아무래도 수직 감염이라고 태어날 때 모체로부터 내려오는 수직 감염이 많고 최근에 이제 C형 간염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사 종류는 이제 초음파 검사랑 혈액 검사가 있는데 간 초음파 검사는 간, 담낭, 비장까지는 봐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복부 초음파라고 하면 췌장이나 신장까지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 간암을 하는 간 초음파 검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는 이제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는 간암 혈액 검사가 있는데 예. 여기도 간 기능 검사라든가 간염에 관한 정밀 검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간암 대상이라면 요 간암 검진만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되고 네.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예. 정기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성암 중에 1위가 유방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도 꼭 하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2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유방 촬영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엑스레이 선이에요. 맞아요. X선 검사인데 X선 검사를 받을 때 여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파요. 예, 막 이렇게 가슴을 눌러요. 압박을 해서 눌러서 네. 위아래로 찍고 옆으로도 찍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네. 우리나라 또 같은 동양 여성들은 유방의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예. 엑스레이만 찍어가지고는 투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병변이나 결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동반해야 돼요. 예. 생각보다 또 초음파로 하면 어떤 낭종이나 결절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나 유방 촬영은 엑스레이잖아요. 네. 그때 뚜렷하게 결절이 나오면 유방암인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허. 자, 그리고 이제 5대암 중에 저는 이게 5대암에 들어간지 몰랐는데 자궁경부암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이거는 이제 만 20세 이상 여성들을 상대로 2년마다 합니다. 연령층이 굉장히 낮죠. 예. 네. 네. 여성분들이 그 질 안으로 들어가면 자궁 입구의 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요. 세포진 검사는 아무래도 좀 깨끗해야 되니까 네네. 생리전을 좀 피하고 검사 전날 성관계도 좀 피하시고 그런 식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면 결과가 보통 3가지가 나옵니다. 비정형 평평사피 세포 이상, 그리고 고등급 병변, 그리고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민감도가 60에서 8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선별 검사치고는 굉장히 높은 범위입니다. 예. 꼭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해야겠다. 자, 그럼 저희가 건강검진센터로 한번 가보죠.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는지 직접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느덧 중년, 건강이 걱정되는 나이인 만큼 오랜만에 건강검진센터를 찾은 사례자. 검진 받은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검진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가서 피곤하다 보니까 먹고 바로 자고 낮잠도 많이 자고 하다 보니까 누워있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의 가장 기본인 혈액검사부터 시행하는데요. 혈액은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인 만큼 혈액 채취만으로도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분은 올해 만 50세라서 이제 검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국가공단 검진에 그다음에 위 대장 검사 그리고 본인이 폐암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흉부 CT 검사를 추가해서 진행했습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내 몸은 내가 돌봐야 합니다. 복부 초음파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몸속에 병변이 있는지 찾아보는데요. 이때 종종 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흉부 CT의 경우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게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생각보다 암 발견이 많이 됩니다. 검진센터다 보니까 확진은 되지 않아요. 근데 발견을 해서 그 다음에 조직검사 단계까지 갔을 때 종합병원에서 저희한테 또 회신을 해주거든요. 그럼 대부분 저희가 암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분은 나이가 한 70세 정도 되시고요. 벌써 좌우가 다르죠.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 병변이 있어요. 생각보다 크기가 꽤 큰 편입니다. CT 사진에서는 폐 종양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칠게 생기고 크기가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가는 경우는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에 2년 전에는 깨끗했어요. 근데 2년 만에 이렇게 암이 진행이 많이 되셔서 지금은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가셨습니다. 검진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증상이 없어도 이렇게 초기에 어떤 결절이나 종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본인의 가족력을 숙지하면서 받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피검사고 빈혈은 없으시고 간 수치도 일단 정상. AST, ALT가 중요한데 이게 정상일 때는 감마 GTP가 좀 높아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휴식을 많이 취하면 대부분 조절이 좋아져요. 당뇨 내력도 있고 혈압 내력도 있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데요. 다가올 질병을 예측하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건강검진.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근력의 중요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 후에 헬스장 가서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검진 하면서 암을 이제 원장님이 이제 찾아내신 경우가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기억에 남는 환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좀 인상 깊으신 분이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체온 검진하러 오셨다가 간 수치가 정상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높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더 검사를 권유를 했죠. 사실 체온 검사는 검사를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한 검사인데 굳이 정밀 검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분이 또 제 말씀 잘 들어주셔가지고 예. 추가로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어떤 담낭, 담간 쪽이 뭐가 좀 부풀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초음파는 이렇게 그림자를 보다 보니까 또 선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복부 조형 CT 검사를 권유했죠. 또 검사를 하셨어요. 네네네. 체온 검사 한번 하러 오셨다가 병원을 수차례 오셨어요. 아. CT를 찍으니까 또 담간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저희가 전원을 드렸는데 네. 그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진료실 문이 열면서 굉장히 90도로 인사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래서 네. 제가 누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담간암을 일찍 찾아가지고 암이었어. 본인이 수술하고 완치가 돼서 예, 예. 또 새로 체온 검진을 하러 오신 거예요. 웬일이야.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만약 암이라면 네. 이게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한데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면 그 원장님도 진짜 마음이 엄청 무거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일단 진료실에서 암 의심 소견이라고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절망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마음이 조금 진정되길 기다린 다음에 이제 또 긍정적인 대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발견되면 늦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암 확진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하지 말고 좀 더 정밀 검사랑 조직 검사를 받고 그때 또 대처.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로를 좀 드립니다. 앞서 쭉 말씀하신 이 암들이 많은데 그죠? 그 외에 꼭 좀 받았으면 하는 검사를 받았으면 하는 암 검사가 있을까요? 예, 6대암에 우리가 폐암이 들어갑니다. 폐암은 건강검진할 때 흉부 엑스레이선 촬영만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발견이 잘 안 돼요. 결절 같은 게. 그래서 이런 분들 뭐 흡연을 20년 이상 했거나 뭐 간접 흡연이 심하거나 자기가 일하는 작업 환경이 되게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흉부 CT 검사를 추천드려요. 검사 CT를 했을 때 결절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췌장 있죠. 네. 췌장은 우리가 후복막에 잘 안 붙어 있어요. 보여요. 네, 등 쪽에 붙어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초음파 검사에서 뭔가 발견됐을 경우는 사실 조금 늦은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네. 이런 경우 또 본인이 췌장이 굉장히 걱정되거나 아니면 또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복부 조형 CT를 찍으면 그래도 췌장에 관해서는 또 전반적인 검사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좀 한 번에 좀 알아낼 수 있으면 그 편하잖아요. 맞아, 맞아. 뭐 몸 안에 어느 곳이든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검사? 우리가 암세포가 보통 세포보다 증식이 빠른 건 다 아시잖아요. 네네. 그 포도당을 암세포가 많이 섭취를 해요. 아, 그래서 영상을 봤을 때 암이 의심되는 부위에 포도당들이 굉장히 모여 있어요. 진짜? 오, 신기하다. 예, 그런 부위에 이제 우리가 암이 아닐까 하죠. 예, 근데 PET CT만 가지고는 또 그 부위를 볼 수 있는 영상 검사가 동반돼야 됩니다. 역시나. 예를 들어서 위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고 예. 어떤 담낭의 용종 같은 경우는 또 초음파로 사이즈를 봐야 되고 뭐 유방 갑상선으로 그 결절의 모양이나 형태를 또 봐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면 또 발견할 수 있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예, 그런데 PET CT는 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암들이 간혹 보여요. 뭐 뼈에 있는 고람이라든가 우리가 임파선 뭐 겨드랑이나 목 같은데 임파선 암도 찾을 수 있고 뭐 이하선암이라고 저희가 여기 침샘 쪽으로 암도 있고 맞아요. 이런 네, 것도 네. 저희가 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PET 건강 검진할 때 금액적으로 좀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꼭 무조건 추가해서 검사하면 좋으실 겁니다 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연령대별로 추가할 검사들이 있고요. 또 본인의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40, 50대 분은 위 대장 내시경은 뭐 거의 필수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50, 60대 분들은 우리가 또 급사, 또 심장이나 머리 쪽에 검사를 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새 피로 하는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피를 뽑아서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내가 무슨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예. 이걸 하면 좋은 게 우리가 항상 매년 종합검진을 받을 수는 없어요. 시간 맞아요.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다음에 검사할 때 그 위험한 해당 장기에 관한 검사만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병이 다 싫죠 우리가 그죠? 싫죠. 아프기도 아프고 또 치료도 해야 되고 싫은데 그 중에서도 절대 안 걸리고 싶은 게 아마 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평소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뭐 암에 항상 얘기하면 유전이니까요. 가족력을 숙지하고 어떤 해당 장기를 검사를 했을 때 용종이나 결절 같은 게 나왔으면 그거에 관한 추적 검사. 맞아요. 네, 그리고 암은 또 평소 생활 태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뭐 흡연, 음주 이런 게 안 좋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뭐 적절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을 하면서 정기적인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저는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건강검진 하라고 계속 이제 뭐 문자나 이런 게 오면 미뤘을 때가 최대한 미루다가 그러다가 결국 검사 받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당장 가야 지금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보통 연말에 막 붐비고 그러니까 시간 내서 오히려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이 건강검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평소에도 강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제 평소에 이렇게 건강검진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수검자분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그냥 딱 정상 이거예요. 그렇겠죠. 정상하면은 그냥 환자분도 좋고 너무 저도 좋죠. 좋고. 네.
상담도 편하고. 맞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항상 검사를 하면 뭔가 어떤 이상 소견이 있어요. 근데 이 이상 소견을 항상 치료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추적 검사를 할 때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은 이제 이런 걸 예방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진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면 진료보다는 조금 과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비나 시간을 더 들이더라도 과하게 하는 게 좋고 우리가 항상 맹신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운전 실력과 자기의 건강. 자기의 건강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예, 항상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조금 과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 지금까지 건강검진으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김경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장수와 함께하는 건강 토크 거북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사연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을 둔 40대 딸바보 아빠입니다. 지난주 가족들과 갯벌 체험을 다녀왔다가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나들이에서 돌아온 후 우리 딸이 고열과 몸살이 났다가 급기야 마비 증세까지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조개 껍데기에 손을 살짝 베었는데 파상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속히 치료한 덕분에 별일은 없었지만 의사로부터 호되게 혼났습니다. 아버님, 애들 파상풍 주사를 맞추고 가셨어야죠. 병원에 빨리 와서 방송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파상풍 주사가 이렇게나 중요했던 건가요? 그럼 어른들도 맞아야 하나요? 봄봄봄 봄이 왔네요. 벚꽃이 만발한 요즘, 그래서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장님들은 나들이 계획 세우셨는지요? 봄나들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나만의 벚꽃 명소가 있다면 명민승 원장님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저는 원래 그 봄에 벚꽃놀이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 제가 그래요? 그 사람 많은데 가는 거에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웬만하면 그런 데 잘 안 가는데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 군항제, 진해 군항제에 매년 데려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는 잘 안 갔지만 저도 아기가 이제 좀 커서 말도 하고 걷고 하니까 아기를 위해서 싫음에도 불구하고 진해 군항제에 놀러를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해군항제 저도 매년 가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재훈 원장님 알고 있는 벚꽃 명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벚꽃 명소는 사실 없습니다. 네. 나들이를 잘 안 가요. 저는 그 집이 그 부산 서쪽의 명지 쪽이에요. 네. 병원도 사실 서쪽에 있고 해서 최근에 저도 그래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해서 이제 좀 서칭을 좀 해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는 제가 볼 때는 거제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뭐 앞으로 간다면 네, 거제 쪽으로 좀 가볼까. 우리 부산에서는 해운대 달맞이길에서도 벚꽃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최고 기억이 좋은 곳은 창원, 그러니까 진해의 그 여자촌에 있는 로망스 다리에서 벚꽃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꽃을 감상하는 것이 항상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이정원 원장님 로맨티스트네. 와. 자, 봄엔 소풍이며 운동의 지역 축제가 많잖아요. 야외 행사 이렇게 많은데 참가다 보면 자칫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봄이 되고 하면 이제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얇은 옷을 입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작은 상처들이 생기기 쉽죠. 뭐 조그마한 돌뿌리라든지 아니면 나뭇가지에 의해서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처들을 관가하고 그냥 두게 되면 자칫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파상풍이라고 하면은 뭐 못이라든지 톱, 날카로운 새조각 같은 그런 새부치들에 걸려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적으로는 나무라든지 돌, 이런 흙 이런 거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상풍이라는 병은 파상풍균이 상처 부위에서 번식하면서 파상풍균에 의한 독소가 배출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보통 3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게 되고 이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목이 갑자기 뻣뻣해진다든지 그런 경직 증상이 나타나고 미열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심하게지게 되면은 침도 삼키기 어렵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와, 파상풍 너무 무섭다. 그런데 요즘 개물림 사고도 많잖아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정말 귀엽지만 간혹 그런 사고가 있어서 무서운데 개한테 물려도 혹시 파상풍에 걸릴 수 있을까요? 흔히 큰 개나 아니면 이제 광견병 이런 거부터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사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이제 견주인데 저도 저희 강아지한테 물린 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찾아본 게 이제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를 검색에 물어봤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광견병뿐만이 아니고 사실 파상풍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의외잖아요. 개한테 물렸을 때 파상풍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개 입안에는 사실 파상풍균이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가 이제 큰 개가 아니더라도 작은 개라도 이제 물렸을 때 소독을 소홀히 하면 그 파상풍균이 몸으로 퍼질 수가 있어요.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물린 이빨이 되게 자국이 조그맣지만 안쪽으로 이제 깊이 파여 있는 상처라서 이거를 무시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처 자체가 피가 흘러나오지 않아서 세균이 안쪽으로 많이 이제 퍼지게 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배인 상처보다 훨씬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한테 물렸을 때는 이제 이런 파상풍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아니면 또 나타났을 때 바로 상처 부위가 붓거나 아까 명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이 오르거나 뭔가 뻣뻣해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파상풍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야마마, 이 파상풍 예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기 때 예방접종을 보통 받는 것이 좋은데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기초접종을 받고요. 그리고 생후 18개월에 1차 추가 접종, 그리고 4세에서 6세 때 2차 추가 접종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세에서 12세 때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10년마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10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은 그 약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파상풍을 예방하려면 어쨌든 가장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가 났다면 상처를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에 내원해서 파상풍 주사를 사후에 맞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야, 작은 상처라도 얕보고 그냥 두면 큰 코 다치니까 명심하시고요. 미리미리 파상풍 주사도 꼭 맞길 바래요. 여러분, 거북한 수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오늘도 건강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꼭 하십시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근육이 미래다 크로노스 짐에서 선글라스를, 자연주의 키라니아에서 천연 성분 염색제와 기능성 샴푸를, 메디오로에서 여성들을 위한 퍼퓸 미스트를, 동화 속 힐링 카페 송종 올드머그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